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제신문 대표 이세정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님,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미래 여성 리더를 꿈꾸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 또 여성 후배들의 멘토로 참여해 주신 22분의 여성 리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아경제신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아시아 여성 리더스 포럼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여성 리더를 키우기 위한 축제의 장이자 정계, 학계, 업계, NGO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리더들과 후배 여성들이 서로의 지혜를 교환하는 나눔의 자리입니다.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 박사는 21세기를 3F 시대로 규정하면서, 즉 픽션, 가상, 그리고 필링, 감성과 함께 피메일, 여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꼽았습니다. 21세기 다변화된 정보화 사회에서는 부드러움과 포용력, 배려와 쌍방향적인 여성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글로벌 여성 리더들의 활약도 정치에서 경제까지 폭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메르켈 독일 여성 총리라든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 등은 여성이 정치 분야에서도 남성 못지않게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이 훌륭하게 재임하고 계십니다. 경제계에서도 현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라든지 세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 등이 여성 파워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욱 빛나는 것은 여전히 두터운 유리천장과 편견을 극복하면서 정상에 우뚝 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묻는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성 리더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스스로를 단련시켰을까? 여성에 대한 날선 편견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인적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축했을까? 또 가정과 일의 균형점은 어떻게 찾아 나갔을까? 아시아 여성 리더스 포럼이 여성 멘토링 제도를 기획한 것은 바로 이런 궁금증과 고민을 여성 리더, 멘토와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W 리더십, 세상의 중심에 서다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시아경제신문은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 리더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님의 환영사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입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정말 많은 여성 경제계의 멘토들과 그리고 우리 젊은 여성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이렇게 여성 멘토들을 모으는 일이었는데요. 이렇게 정말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주고 계시는 이런 멘토들을 이렇게 정말 잘 모아주신 우리 아시아경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세정 대표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멘토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이 멘토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고 또 체감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법대를 졸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대를 졸업한 법대에서 같이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이런 선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법대생들은 그렇게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게 쉬우냐? 그러니까 늘 같이 다니는 선배,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기 때문에 그게 쉬운 거다. 그렇게 늘 보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이루는 것을 본다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용기와 또 열정과 또 힘을 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가 별로 많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공부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 선배들 그리고 저희 동료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서 제 후배들은 정말 많이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 발 먼저 앞에 간 선배가 얼마나 가까이 있고 그 선배와 얼마나 교류할 수 있는지가 저희가 그 길을 더 쉽고 더 훌륭하게 걸어내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여성 후배들을 위한 멘토를 찾고 이분들과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31만 명의 여성들이 직장을 떠나고 있고 그중에 반 이상이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직장을 떠난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년 직장을 떠나는 여성들을 어떻게 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것이 저희 여성가족부의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부의 중앙부처에 그리고 정부의 중앙미원회에 여성을 대거 영입해서 위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30개 공기업에 비상근 임원으로라도 여성이 있는 곳은 딱 2군데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정보기관까지 해도 정말 너무나 열악한 이 여성의 기용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공공기관의 쇄신은 여성의 임원을, 여성을 얼마나 잘 기용하고 적절한 곳에 배치하느냐가 큰 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산업부 장관 그리고 미래부 장관님 그리고 고용부의 이 실무자들과 함께 이공계 여성 R&D 인력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기 위한 종합정책을 발표를 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여성 R&D 인력을 적극적으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산단을 중심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아주 대거 확충해서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여성들을 가장 지원하는 길이다라는 데 입을 모았고, 이 세부 장관님들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직장 어린이집이나 여성의 경력 단절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다른 부처의 장관님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일이 뭐가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확신을 하게 됐고,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또 앞으로 일하는데 정말 큰 힘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 꼭대기에는, 산 정상에는 아직도 만년설이다.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만년설은 그대로 봄이 와서 스스로 녹지 않습니다. 그 만년설을 녹일 수 있는 건 바로 그 만년설 위에 앉아있는 우리 여성들의 체온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멘토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에서 굳건히 우리 이 자리를 함께한 여성 후배들을 끌어올려서 다 함께 산 정상에 앉아서 눈을 녹일 수 있는 산 전체에 봄이 오게 되는 그 날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서울을 정말 아름다운 희망 도시로 만들고 계신 분이시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함께 여러분들 특별 강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큰 박수로 단성이로 모시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조윤선 장관님이 한 기관의 장이 여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데요.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성입니다. 이름이 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굉장히 여자애라고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성격이 A형이어서요. 사실 이런 앞자리 나오면 너무 가슴이 울렁거려서 말을 굉장히 잘 못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성이라고 하는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이 가진 그 장점이 있습니다. 치밀하고 섬세합니다. 저는 그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시가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바뀌고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제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선 여러분의 무드 엘리베이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최대 의료보험사인 웰포인트의 CEO 안젤라 브렐리 회장이 즐겨 사용한 개념인데요. 안젤라 회장은 직원들을 배려하고 또 직원들과 소통하는 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입니다. 직원들의 기분, 무드를 엘리베이터화했죠. 그래서 우울에서부터 유쾌에 이르기까지 회의 중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단계별로 해서 대다수 직원들의 단계가 우울이라고 하면 그날 회의는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나 오늘 여러분들의 무드는 어떤 무드입니까? 설마 우울은 아니겠죠? 저를 만났는데요. 네, 사실 우리 사회 오늘날의 여성의 이 무드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저는 이 우울의 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OECD가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 대졸 여성의 취업률이 우리 대한민국이 꼴찌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우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참석하신 많은 멘토나 이 앞자리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백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더 많은 여성이 경제인으로 진출해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보다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숫자를 채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 아주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우선 여성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맞춤형의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일자리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한 임신과 출산 때문에 단절된 그런 여성 여러분들이 그런 경력이 다시 복원되고 다시 사회에 진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22개의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교육의 훈련과 교육이 또 취업 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사회 재진입 지원을 위해서 여성 계층별 맞춤형의 이런 직업 교육 훈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3,571명의 여성이 교육을 받았고요. 그 중에 14,272명의 여성이 일자리를 가지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여성 리더 여러분, 저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큰 것의 위대함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는 작고 섬세함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은 빗방울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런 특징을 가진, 섬세함을 가진 여성들이 큰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시대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의 힘을 위해서 저와 서울시는 정책으로 현장에서 소통하는 히든싱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영희 부사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면서 제가 평소에 마음에 항상 저의 삶을 이끌어주고 또 영감도 주는 두 분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한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코코 샤넬. 또 하나는 그 프리다 갈로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한번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부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은 뭐 보시다시피 둘 다 여성분이고, 또 그 제가 많이 존경하는 그 덕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한번 그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코 샤넬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백, 뭐 트위드 자켓 이 정도로 아실 건데요. 사실 가브리엘 샤넬이라는 사람은 뭐 그의 불우한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0세기 초, 1900년대 초에 사실 여성들은 굉장히 묵직한 그 꽉 조이는 코르셋의 긴 그 드레스에 무거운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런 아주 복식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최초로 실용정장을 제안하셨던 분이고요. 또 실제 그 긴 치렁치렁한 치마가 아니라 짧은 저지 스커트를 입을 수 있게 하신 분이고요. 백은 전부 두 손으로 들어야 한다고 할 때 어깨에 걸칠 수 있다라는 끈을 가진 어깨끈을 처음으로 고안하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코코 샤넬 하면 유명한 그 백을 들고 싶어하는 그거를 넘어선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혁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여성은 무겁고 가려진 치렁치렁한 옷과 손에 드는 백을 들어야 된다고 할 때 과감히 활동적으로 이렇게 어깨에 메고 편한 복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이었죠. 저는 혁신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고 저는 진에 뭐 편하게 자켓을 입고 다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과감한 파격이었습니다. 다음 분은 프리다 칼로입니다. 아시는 분들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영화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멕시코 출신의 여성 화가입니다. 이분도 공교롭게도 어린 시절 좀 불우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평생 이 척추와 그 다음에 다리를 못 쓰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영화에서는 그분이 어찌 보면 그런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 그리고 또 그가 사랑하는 연인과의 많은 연애 사건에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 보면 제가 존경하는 바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끊임없는 자아 정체를 연구했고 그걸 예술로 승화했고 또 평생 그녀가 원하는 그런 삶을 스스로 살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강한 자기 신념이 있었고 또 그것을 실수로 실현할 수 있는 자기 믿음이 있었던 거지.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지금 바로 말했듯이 강한 신념 그리고 관습으로의 해방. 사실 프리다 갈로 씨도 그때 당시 다 유행하던 그런 페인팅의 그 트렌드를 벗어나서 아주 어찌 보면 무시무시할 정도로 자기 관념 속의 그런 생각들을 그림으로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유럽의 예술이 페인팅이 어찌 보면 문화적인 그 리딩을 하고 있을 때 본인만의 색깔을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창의적인 그리고 아주 도발적인 그런 시도를 했던 분입니다. 관습으로부터의 해방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정말 의연하고 꿋꿋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본인의 생각하는 본인의 그런 철학을 열정을 표현할 수 있었던 분이었죠. 에너지가 많았습니다.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에너지가 높았고 패셔니트했습니다. 또 누구의 말도 중요하고 뭐 좋은 얘기는 들었겠지만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자기만의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었죠. 저는 이런 공통점의 애트리뷰트를 저의 삶의 기본적인 그 스탠스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늘 어릴 때부터 어떻게 스스로 주도하는 삶을 살 것이냐. 우리 사회에서 여자들이 갖고 있는 저래야 여성스럽고 저래야 좋은 거고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좋은 엄마가 돼야 되고 또 좋은 아내가 되어야 되고 이런 어떤 관념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을 저의 그리고 희망을 그리고 제가 살면서 이루고 싶은 많은 것을 어떻게 나의 주도적으로 끌고 갈까를 늘 생각해 왔습니다. 삼성전자에 있으면서 처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는 저를 참 이상한 눈으로 외계인처럼 보았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이미 달랐죠. 많은 분들이 점잖고 묻히고 클래식한 정장을 입어야 되는데 저는 진도 입었고요. 필요하면 가능한 한 멋있게 스타일 있게 제 표현을 할 수 있는 대로 뭐 누가 뭐래든 나는 나일 뿐이니까 저 있는 그대로를 회사에서 영입한 거지 제가 거기 와서 금방 삼성에 적응해서 바로 동조되는 걸 원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대로 갔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두려움보다는 나의 장점이 무엇인가
나만의 스타일이 무엇인가, 저의 열정은 무엇인가 의연하고 꿋꿋하게 임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적응을 했습니까? 사실 저는 적응하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적응을 왜 해야 합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저의 장점을 저희 삼성전자가 가진 그 좋은 장점에 컴플리멘터리 한다고, 그러니까 보충해서 더 좋은 밸류가 창출되도록 해야지 바로 적응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6년 반 동안 우리 회사가 나로 인하여 어떤 변화를 했고 나름의 컨트리뷰션이 있다면 무엇일까 고민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기술 중심의 회사에서 사람 중심, 소비자 중심의 회사로 변환하는데 제가 일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했더니 너무너무 어려워요. 기술을 위한 기술. 정말 어렵고 매일 8메가픽셀, 10메가픽셀, AP 칩 프로세서가 어떻고 디스플레이는 WQXGA. So what? 그래서 소비자한테 그게 어떤 혜택과 베네핏을 줍니까? 결국은 저같이 기술을 모르는 무지한 소비자가 충분히 이 제품의 유용한 점과 혜택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열심히 회사에서 임포즈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기술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회사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브랜드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품을 개발할 때나 또 그거를 중심으로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소비자들한테 저희와 접점을 만드는 모든 부분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할 때나 또 디자인을 할 때나 늘 우리는 우리의 브랜드 철학을 중심으로 제품을 만들고 소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름의 어떤 그 약속을 우리 내부에서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하고,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마케팅 전문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저의 삼성전자에서의 경험,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리더로서 줄 수 있는 나름의 팁이 있다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be yourself 하십시오. 너무 좋은 엄마, 좋은 아내, 그리고 이것저것 다 잘하려는 그런 스트레스와, 아까에도 있었는데 컴플렉스에 시달리시지 마시고 가장 본인이 빠져서 좋아할 수 있는 거에 매진하십시오. 너무 정해놓은 틀 안에 이렇게 해야지 저게 맞는 트랙이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것은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저는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클래시컬한 여성의 리더의 모습과 다르다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슴속에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내릴 수 있게 미치고 열광하고 프로페셔널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거에 심취하셔서 우리나라가 더 여성 리더가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행복하고 또 밸런스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칙칙한 남자들 많은 사회 재미없잖아요. 좀 저희가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갖다 주고 창의를 넣어서 좀 더 즐거운 사회를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공학기업 메디포스트를 창업하고 경영하고 있는 양윤선입니다. 사실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제가 지금 딱 50이에요. 그래서 중간 정도, 반 정도를 살았는데 그 반 중에 한 25년은 주로 배우면서 살았고요. 나머지 25년은 이제 직업 생활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은 전문직, 아주 대표적인 전문직이죠. 서울대병원하고 삼성의료원에서 의사 생활을 했고, 나머지 반은 아주 극과 극인, 전문직하고는 완전 극인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이제 지금까지 경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병원에 있을 때 한 번도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필요 없는 세계예요.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게 조직은 크지만 결국은 일의 본질은 나와 환자 간의 1대1. 나만 실력이 있고 나만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그 환자한테 충분한 치료를 해줄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 일은. 근데 세상에 제가 CEO가 되면서는 리더십은 정말 늘 제가 부딪히는 숙제이고 일의 본질이 됐어요.
왜냐고 생각을 해봤더니 1대1의 일에서는 그런 일이 필요 없었는데 회사의 어떤 집단의 공통의 목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야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의 세계에서는 나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 혼자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나 혼자 똑똑해서도 안 되고 결국 일의 본질은 집단의 지능, 집단의 능력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못 얻고 신뢰를 못 얻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십은 사실 대부분이 전문직보다는 어떤 우리가 조직에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리더십은 누구나에게 필요한 지금 말단 직원부터 앞으로 나가실 때마다 항상 이게 큰 숙제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지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를 잘 알도록 내 내면의 열정과 호기심을 항상 살펴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창의적인 인재를 찾는다 그러는데 창의적인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회사에서 어떤 좀 잡일을 나한테 주어졌다. 이게 무슨 나한테 도움이 되겠어. 또는 어떤 배울 때 나 이거 지금 수학 적분 이거 언제 써먹겠어. 그런 생각을 딱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지금 배우고 경험하는 거는 나중에 다 나한테 돌아오니까 끝없이 좋은 스승과 경험을 하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요. 안정성을 내 직업이나 어떤 전공의 선택의 기준으로 두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안정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경제적인 안정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위에 대한 거 너무 덧없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단순한 내 마음의 심리, 정서에 의해서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안정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머지 안정성 때문에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호기심,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버리면서 직업을 선택하거나 내 자리를 선택하면은 너무 나중에 허무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는 마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병원에서 나올 때 이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꼭 여성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희 회사도 직원의 60%가 여자입니다. 임원의 50%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항상 아쉽다고들 말합니다. 내 일은 깔끔히 잘해요. 그렇죠? 나한테 주어진 일, 능력 좋아요. 여자들 잘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전문직에 많잖아요.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은데 이런 회사는 여성들이 제일 적어요. 위에. 사실은 이 4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 일 깔끔하게 하고 끝나버리는 여자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봐도 실제 그렇더라고요. 조직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조직이 여러분들한테 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직을 위해서 희생해주는 직원이 안 이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희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목표를 조직과 같이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간관계가 처음이자 끝이고 전부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가식적인 관계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돼요. 결국은 그 베이스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넓게 선하게 할 수 있는 베이스는 사람,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 따뜻한 관심이 베이스에 있어야 되고요. 근데 마음만으로 난 마음은 이런데 표현이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날 오해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마음 가지고만은 다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 IQ, EQ가 필요하듯이 약간의 CQ가 필요한 것 같아요. Conversation quotient. 그러니까 대화 지능이죠.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따뜻하게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연결해 나갈 수 있어서 내가 좋은 인상을 주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더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 껴주는 데 없어요. 제 제일 큰 컴플렉스가 서울의대 수석조로입니다. 아니 제 친구들은 제가 얼마나 허당인지 알아요. 그런데
처음 무슨 비즈니스 미팅이나 이런 걸 약속을 했다 봐요. 그러면 다 저에 대해서 찾고서는 서울대 수석 졸업, 전문의 시험 수석 졸업 이런 것만 보고 오세요. 아유, 또 어디서 또 똑똑한 여자, 예? 잘난 척하는 여자, 이런 여자 상상하고 오시니까 저는 벌써 마이너스로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금방 깨달았어요. 아유, 머리 좋은 여자, 잘난 척, 그렇다고 제가 뭐 머리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자 좋아하는데 없구나. 무조건 아래, understand, 아래 서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이지 않으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한테 대한 그런 진심 어린 그런 접근이 필요하고, 뭐 아시겠지만 예민하다 하고 까다로운 사람 정말 싫고요. 의심 많고 맨날 부정적인 사람, 전 직원에 대한 기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얄밉고 이기적인 사람, 내 일만 하고 딱 끝내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싫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요즘 제일 큰 걱정은 계속 저희는 예전보다 더 쉽지 않은 도전을 해야 돼요. 정말 예전에는 정말 쉽게 했거든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하다 가끔 이제 조금 자뻑에 휩싸여서 좀비 한번 해볼까? 했다가 또 갑자기 고꾸라지고, 그랬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그래,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어 하고 다시 또 준비해서 하다 차근차근 가다 보면 같이 사실 시청자들과 성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저희의 성장이 딱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저희의 뭐 개인적인 문제들로 자꾸 덜컥덜컥 장애물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이게 시청자들에게 이 1시간 반 동안은 다른 생각 안 나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가끔은 조금 양해를 구하는 마음 같은 게 생겨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지금도 가장 큰 목표는 절대 저희 거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의 1시간 반이 아깝지 않게 만들려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전보다 촬영도 잦아지고요. 반대로 잦아지는 만큼 촬영을 취소하는 날도 많아져요. 당장 내일이 저희 녹화한 날이거든요. 사실 지금 어느 때보다 저도 되게 막 두근대고 반대로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는 날이에요. 결과적으로 방송은 한 번 나가면 끝이거든요. 이 한 번 나간 거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재미없어 한다면 그것만큼 후회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매주 모험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무한도전 제작은 일산에서 하고 방송 송출은 여의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테이프 항상 방송 5분 전에 넘어가요. 그래서 6시 30분이면 테이프는 일산에서 5시 반에 출발하는데 항상 아슬아슬하게 도착하죠. 자막 하나라도 어떻게 더 고치고 인서트 하나라도 더 고치고 CG를 하나 더 넣으려고. 근데 저희가 차가 2대가 출발을 해요. 하나는 자유로, 하나는 강변북로, 88. 혹시나 가다가 한 대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사고 난 차량은 다친 사람은 알아서 일단 거기서 보험 처리하고 살아남은 한 대는 어떻게든 테이프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절박하게 저희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방을 보면 항상 후회가 많이 돼요. 왜 저걸 저렇게 그냥 놔뒀을까? 저 막 조금만 더 센스 있게 고쳤을 걸 그랬다. 제 탓만 아니라 같이 작업했던 후배들에 대한 아쉬움도 되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절대로 저희 본방을 안 봅니다. 안 보고 이미 결과는 보나 마나 저희가 던진 거에서 나오겠죠. 대신 그 순간부터 또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을 고민하기 시작하죠. 무한도전이 참 저희가 일이 어쩔 땐 되게 신기한 게 벌써 내년 5월 거, 내년 1월, 2월 거 계획이 나와 있어서 준비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당장 이번 주 녹화할 건 아직 안 정해졌어요. 그게 무한도전이에요. 패널도 점점 많아지고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그 경쟁에 뛰어들어서 더 자극적이고 더 거친 것들을 보여주는 것보다 가끔 저희는 브레이크를 딱 밟고 시청자분들이 TV를 보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을 하거든요. 우리가 시청자들이 집에서 TV를 보는 이유가 뭐지? 재밌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다시 그 재미에 대한
그 규정을 매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켜보기 같은 것도 사실은 예능이거든요. 근데 코미디, 예능을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해온 분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켜보기 프로그램이 이건 다큐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재밌지? 이걸 시청자들이 왜 보지? 이거 그냥 훈훈해서 보는 거지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반대로 저 홍철이는 재밌다라는 규정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시청자가 해야 된다.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그분들이 사실 그 재밌다는 평가를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저희가 대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예전 올 초 거 녹화를 보다 보면 일부러 노홍철 씨가 녹화 중에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은 전 진짜 사나이 봤는데요. 아빠 어디가 봤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해요. 런닝맨 하는 재석이 형한테 자극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처럼,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계속 뭔가를 우리 거 이렇게 감싸고 있다 보면 결국 이 감싼 것 자체로 떠내려가죠. 계속 이 자리를 유지하려면 백조처럼 싱크로나이즈 스위밍하는 선수들처럼 발밑에는 계속 무슨 노력을, 가진 노력을 다 해야 돼요. 항상 저희한테 지금 제일 힘든 거는 어떤 이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사실 더 올라가기에도 부담스럽고 이렇게 내려올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게 항상 저희의 마음가짐이에요. 저희가 스포츠 도전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항상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내년에는 못할 수도 있어. 이게 제일 커요. 우리 내년에는 못할 수 있어. 지금 힘들지만 내년에는 정말 체력이 못 받쳐져서 못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올해 해야 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저희가 했던 도전 중에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거는 프로레슬링 도전이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3개월 연습해서 저 섬이나 강원도 산골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뭔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 주자 했는데, 갑자기 배우다 보니 기술도 더 배우고 싶고 좀 더 그럴싸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하다 보니 1년이 지났어요. 그럼 3개월 연습한 거하고 1년 연습한 거하고는 또 다른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1년 뒤에 했는데,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건 사실 저희가 사용했던 링 바닥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링 바닥이긴 한데 이왕투 체육관에 있는 나무 합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몸으로 떨어져야 소리가 나는 거죠. 발로 한번 굴러도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래서 미국 WWE에서 쓰는 링을 제가 알아보니까 약 가격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완충 장치도 있고, 제가 발로 쿵 한번 굴렀을 때도 아레나 전체를 울릴 수 있는 음향 장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3개월 계획하고 갔을 때는 3개월 하는데 4천만 원을 들여서 사오자니 너무 제작비가 아깝고, 그냥 이왕표 체육관 거 한 10번 빌려서 하면 1,500이니까 그 안에서 끝내면 되겠다 했는데, 그 생각이 잘못돼서 1년간 진행이 된 거죠. 결국 대여료는 1억 가까이 나왔고, 미국에 있는 링을 사왔어도 2개를 샀을 법한데 그걸 못하고 그 링에서 제가 경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 쿵쿵 소리는 다 멤버들 저 등으로 떨어져서 나는 소리인데, 저는 경기할 때 저 구석에서 경기도 못 보고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멤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면서 야 괜찮아 재밌어. 근데 내년이면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올해 해야 돼 올해. 그래서 결국은 끝냈어요. 제가 항상 그런 도전 끝내고 나면 다시는 이런 거 안 해야지 했는데, 딱 2주가 지나니까 또 유재석 씨가 전화가 오죠. 태호야 내가 그 림을 개인적으로 살 테니까 내년에 레슬링 다시 한번 어떨까? 아직 내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다시는 그 꼴 못 본다 하다가 저희가 또 다른 걸 했던 게 뭐 조정이라는 건데, 그래서 그것처럼 한 해 한 해 저희도 절박하게 그 시청자들한테도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재밌는 걸 보여드리려는 그 사명감으로 한 해 한 해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도전이 시청자분들한테도 도전일 수도 있어요. 과연 쟤네를 계속 내가 봐줘야 될지. 근데 어느 순간 딱
그냥 의절하고 불의 명곡을 볼지 스타킹을 볼지,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거를 의절한 지 꽤 되셨고요. 정신이 없다,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어렵다, 그래서 스타킹을 많이 보시는데 또 아쉽진 않아요. 저희는 저희가 또 열심히 하는 만큼 또 새로운 시청자층이 또 늘어날 거고, 또 새로운 흐름에 맞게끔 저희가 변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이 가끔씩 어쩔 때는 시지프스처럼 돌을 계속 올려야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그 일을 안 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저희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런 얘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거절했던 이유가 뭔가 무한도전이 이제 방점을 찍었나? 그래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좀 제가 조금 혼란스럽더라고요. 나는 아직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봤을 때 아직 절정에 못 간 것 같은데, 지금 절정으로 가기 위한 그 문턱에 들어선 것 같은데 갑자기 나를 왜 결말까지를 얘기해 주길 바라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많거든요. 아직까지 무한도전은 할 얘기가 많고요. 만약에 결말을 저희가 느닷없이 낸다 해도 그건 저희 손으로 한번 내보고 싶은 게 저희 제일 큰 꿈이자 도전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 저희들끼리 만약에 의기투합이 돼서 더 이상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시청자들한테는 지루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갑자기 어느 순간 저희가 딱 안녕하고 무대 뒤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항상 저희가 그리는 무대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뭐 마지막 콘서트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 마이웨이 음악 같은 게 흘러나오고 이렇게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하고 딱 무대 뒤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실 그 슬픔은 또 저희끼리 간직하면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해 한 해 최선을 다해서 무한도전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끝나는 날까지는 하여튼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무한도전 정신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강연 함께해 주신 김태우 PD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벨로 세상을 둘러린 사람이고요.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저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실 분이십니다. 희망 전도사로 함께한 장미란 선수를 여러분께 큰 박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미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1월에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요. 작년에 이제 장미란 재단을 설립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아시아 여성 리더스 포럼에 이게 좀 제가 왔을 때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면 이런 무대에 서는 게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단 차라리 기구를 한번 들어 올리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좋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고, 좀 제가 되게 내성적이고 쑥스러움이 많아요. 역도할 때는 다르게 좀 막 소리도 막 지르고 하기는 한데 좀 쑥스러움이 많아요. 근데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저의 선수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들으시는 분들이 하나씩 꿈을 갖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을 수 있다면 제가 기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섰습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선수 생활하면서 했던 것들이에요. 그냥 뭐 여기 학생분들도 계시고 또 리더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그냥 연관지어서 하나씩만 갖고 가셨으면 전 좋겠어요. 첫 번째로 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직이 뜻 다 아시죠? 예,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꿈도 없었고 그냥 학교 다니고 뭐 친구들하고 노는 거 이런 것만 되게 즐거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역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자 중학교 이제 3학년이고 여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나한테 역도하라고 그러시면 기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 진짜 충격이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충격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친부모님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보통 부모님들은 막 피아노다 막 뭐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근데 그 많은 중목 중에서도 역도를 하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엄마 그만 먹으라 그럴 때 그만 먹을 걸, 막 그런 후회도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그 다음 장 나올 건데, 여러분들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 이런 사진을 한번 찍히게 되실 것 같아요. 접니다. 제가 이 다음 사진 또 너무너무 이 두 장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그럼 나는 역도하는 걸 선택을 했고, 내가 이거 하는 게 창피하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고 다 하고 싶은 거 아니어도 내가 당당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체중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도를 하면서 저는 45kg를 불렸어요. 처음엔 기쁘게 불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체중 불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록이 계속 제 원하는 대로 늘었어요. 역도의 가장 큰 매력은 정말 정직한 운동이거든요. 내가 얼만큼 공을 들이고 얼만큼 열심히 노력했고 훈련을 얼마만큼 하는가에 그냥 그대로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신나게 했어요, 역도를. 근데 하지만 올림픽이라든지 막 이런 국가대표가 되겠다 이런 꿈도 사실은 처음엔 없었어요. 그냥 저한테 하루하루 주어지는 프로그램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진짜 옛날에는 이 큰 등치와 막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불만이었어요. 근데 그 불만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큰 장점인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두 번째로 수기. 내가 선택을 하고 이제 나를 잘 알았으면 내 몸과 마음을 잘 갖고 닦아야 되겠다. 그럼 내가 잘 갖고 닦아야 되는 거는 역도하는 거. 그러려면 그냥 단지 드는 행위로만은 안 되잖아요. 큰 몸으로 진짜 되게 바벨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테네 올림픽도 나가게 되고, 아테네 올림픽이 뭔지 몰랐지만 갔다 오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막 사인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해 다녔었는데 올림픽을 갔다 오니까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막 저보다도 더 막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올림픽,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올림픽에 내가 다음에는 최고라고 하는 금메달을 꼭 따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서 했고 즐겁게 했는데 맨날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구부러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닥치는데 이제 그때는 결정에 대한 후회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또 저도 그랬어요. 2006년도 도아시안 게임을 준비를 하면서 그 중국의 무샹샹 선수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 이제 나와요. 예, 무샹샹 선수입니다. 이 선수 이제 제가 계속 그 막 이제 부디 대결을 하는 그런 구도였어요. 근데 제가 허리가 아파서 한 열흘 운동을 못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막 몸도 괜찮고 막 그 컨디션도 좋고 아프지 않을 때는 저 선수가 그냥 되게 작게 보였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약한 상태로 가니까 진짜 너무 큰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큰 산 같죠? 그래서 넘지 못할 산 같았어요. 그리고 딱 끝나고 무샹샹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장미란한테 질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난 진짜 쟤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훈련하는 게 이제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를 했어요. 진짜 막 나는 왜 이렇게 하면서 예쁜 운동 너무 많잖아요. 막 양궁 같은 것도 다 집중하면 너무 멋있고, 왜 운동선수는 운동할 때가 가장 멋있고 예쁘다는데 여자 역도 선수들은 하나도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최고의 힘을 쓸 때 클로즈업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생각보다 너무 예쁘다고 해서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칭찬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얼마나 생각하시는 걸까 나를 막 지금도 자꾸 예쁘다고 하고 살 많이 빠지셨다니까 이렇게 칭찬인가 막 진짜 이렇게 헷갈림도 있었는데 다 그냥 좋은 칭찬이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딱 갔어요. 시합을 하러 갔는데 막 중국 선수 무샹샹은 몸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안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중국 선수가 무대에서 하면 제가 대기를 하고 있고 제가 하면 중국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경기하면 이렇게 심호흡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기하면서? 경기를 안 보셨나요?
예, 제가 이제 이름이 호명이 되기라고 호명이 되면 이제 밑에 무대 밑에서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기다리게 돼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때 어떤 생각하느냐, 어떤 기도하냐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샹샹 떨겨라, 무샹샹 떨겨라, 무샹샹 떨겨라 막 이런 주문을 외우고 있었어요, 제가. 왜냐면 무샹샹이 떨겨야지 내가 금메달 따니까, 내가 편하게 금메달 따니까. 근데 맨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 심장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선수권대회는 1년에 한 번이고 올림픽 대회는 4년에 한 번인데 그 인상 3번, 용상 3번밖에 못해요. 저한테 주어지는 시기는 딱 6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시기 한 시기가 실패하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게, 긴장이 되면 진짜 이 심장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무샹샹 떨겨라 이럴 때는 진짜 막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 친구도 노력을 했을 텐데, 저 친구도 준비했을 텐데, 저 친구가 한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잘 되길 바라고 나만 잘하고 싶은 마음에 막 저주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순간 진짜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해결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샹샹 너 준비한 거 너도 다 해라. 나도 준비한 거 다 할 테니까. 그랬더니 이 두근거리던 심장이 정말 거짓말같이 너무 편안하게 가라앉았어요. 그 이제 마지막 시기로 올라갔는데 이제 저한테 달려 있었어요. 하면은 금메달, 못하면 은메달. 근데 딱 했는데 175kg였거든요, 용상 3차 시기가.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그걸 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같이 175kg가 한 개도 안 무거웠어요. 계속 들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 따서도 기뻤고 뭐 기뻤지만 가장 기뻤던 건 제가 스스로 나한테 떳떳하게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무슨 올림픽이 끝난 것도 아닌데 막 거기서 제가 무대에서 막 되게 리액션이 큰 사람이 아니지만 막 울고 대성통곡하면서 막 감독님하고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데 얼싸안고 막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베이징 때 이제 금메달을 땄어요. 세계 신기록 5개도 세우고 막 그 선수로서 어떻게 보면 최고라고 하는 것들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이징 끝나면 저는 이제 제가 난 선수로서의 내 완성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1년부터 제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했어요. 사람들은 2연패 한다, 세계 신기록 세운다 막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런던 올림픽이 가기 싫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되게 두려웠었거든요. 나한테 실망할까 봐. 근데 뭐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저게 제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되게 슬플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눈물이 막 그 자리에서 날 것 같았지만 너무 시원했어요. 드디어 올림픽이 끝났구나. 드디어 끝났구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이제 내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성적을 낮은 메달을 못 땄지만 응원해 주신 분들한테 인사는 하고 내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내려오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근데 속으로 울지 말자. 울면 창피하니까 울지 말자 이랬어요. 근데 기자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쉬움이 많이 남을 텐데 기분이 어떠냐고. 근데 그 아쉬움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펑펑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울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왜 났냐면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그전에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다시는 안 하고 싶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쟤 좋겠다. 나도 다시 하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이 시간, 또 어딘가에 내가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그 시간에 막 하기 싫고 이렇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되돌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도 고민했어요. 선수하면 더 좋은 게 많으니까. 근데 또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내가 이런 체육 활동을 통해서 받았던 사랑, 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과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즐겁게 하고, 저도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는 뭐 최고를 했다고 하지만 이젠 저도 이제 나는 다시 처음으로 온 거거든요. 내가 또 뭘 해야 되나, 뭘 잘할 수 있나 막 이렇게 다시 가야 되는데 근데 즐거워요. 그냥 그전처럼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이제 또 내가 기대가 돼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즐길 줄 몰랐었고, 역도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즐길 줄 몰랐었는데
해보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하고자 하는 거,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오기들을 잘 발동하셔서 원하는 꿈, 비전들을 잘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나만의 길을 뜨거운 열정과